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상공인 업종 산업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분야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다룰 항목은 소상공인의 산업 트렌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소상공인의 마케팅 전략, 세 번째는 소상공인 실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산업 트렌드 분야는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코비드의 시대를 직면했었고요. 향후 이제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부터 또 새롭게 어떤 산업의 현상이라든가 방향이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 분야, 이 산업 분야의 어떤 우리가 체감 경기 실사 지수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BSI라고 합니다. 체감 경기 실사 지수는 경제 심리 지수 한 종류로서 기업을 대상으로 체감하는 경기 동향이나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한 지표를 말하는 건데요. 현재 이 지표를 보면은 2022년 12월 현재 전통시장의 전망 BSI는 약 83, 그리고 소상공인의 전망 BSI는 7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을 평균치라고 보는 거죠. 그것보다 낮을 경우에는 상당히 앞으로도 경기가 악화될 거다라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도 상당히 그 전체적인 체감 경기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의 인식이라든가 경영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요. 경영 환경은 사실 이제 금리라든가 유통 판매, 제품 소비 트렌드, 상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는 분야인데 상당히 그 금리라든가 물가에 대한 필요성, 경영 환경이 많이 중요하다. 유통 판매 트렌드들이 상당히 중요한 경영 환경 요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그 경영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퍼센트는 한 25% 정도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8%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약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경영 개선의 필요성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께서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방법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정의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이제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고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그뭐 광업이라든가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 10인 미만이고 이 업종은 이제 5인 미만의 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분류하고 있죠. 이런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이렇게 보면요. 연평균 수입이 3,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또 빚은 한 1억 7천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채 비율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270만 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의 비용 한 1억 정도 비용을 발생하고 매출액은 보면은 2억 한 3천만 원 정도 연평균 매출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매년 수입이 연평균 한 3,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직장인 근로자로서도 가장 이하 직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작은 수익 구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어찌 보면은 뭔가 개선이 필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파트를 다루면서 실제 이런 경영 개선뿐만 아니라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산업의 트렌드를 좀 우리가 예측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렌드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환경이라든가 그 상황을 좀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어,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비즈니스 트렌드는 크게 8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22년도고 앞으로 23년도로 가더라도 비즈니스 트렌드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8가지인데 첫 번째는 온라인 비즈니스로 이제 전환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 온라인 전환 이런 거죠. 또 모바일 마케팅 부분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시대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네, 손안에 컴퓨터를 갖고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을 이용한 마케팅 이런 부분 쪽에 비즈니스가 상당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또 비즈니스 운영자 앱이 지금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맞춤형 고객 서비스 쪽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코비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3년 동안 그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는 그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2022년까지 원격 근무했던 그런 경험치 때문에 실제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함이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2023년도에도 뭐 크게는 아니겠지만 이 원격 근무가 상당히 보편화된 그런 현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이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하나의 트렌드를 자리 잡고 있고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생성이 되겠죠. 고객의 정보라든가 고객이 갖고 있는 취향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투명성이 향상된 비즈니스가 이제 접목이 되고 있다. 또 최근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ESG 같은 친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부분이 상당히 비즈니스의 한 트렌드로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그런 대세입니다. 기존은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 위주의 사업이었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로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 쇼핑몰 이렇게 웹사이트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 소상공인 분들도 아마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여기어때 뭐 여기요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또 다른 구축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온라인 또는 디지털로의 전환은 시대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온라인을 이용하게 되면 좋은 점은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고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다는 거, 또 주문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판매할 상품을 전달하기 때문에 굳이 매장에 진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또 주문한 만큼의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합리적인 그러한 생산과 판매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바일 마케팅 시대가 도래한 건데요. 다 아시겠지만 모바일 마케팅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그러니까 이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어떤 OS 기기를 말하는 건데 이런 기기를 이용을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마케팅 자체도 비즈니스 마케팅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바일에 접목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잘 감찰해야 되고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모바일 마케팅을 좀 연구를 해서 접목할 필요가 있다. 잠재 고객에게 이제 타겟팅을 활용할 때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이런 기기들은 온라인상에서 어떤 작동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춤형 타겟이 가능한 그런 마케팅 툴로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비즈니스 운영자 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수준 또 그 외에도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 결제라든가 거래도 사실 스마트폰, 휴대기기면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한테 이제 웹사이트라든가 앱을 연동시켜서 관리선상에 이제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고객이 결국은 내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그러니까 그런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고 또 그들과 쌍방향 커뮤니티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고 실시간으로 고객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잘 활용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고객에 대해서 맞춤형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기존에도
맞춤형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맞춤형 고객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좀 작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맞춤형 고객 서비스로서 이렇게 산업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음을 잘 인지하시고, 그래도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명확한 타겟팅, 그리고 명확하게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고객한테만 정보를 주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불특정 다수한테 한꺼번에 하는 그러한 멀티 마케팅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한 그런 시스템이 발전하다 보니까 고객 행동을 분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은 맞춤 서비스를 훨씬 더 수월하게 제공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각각 스마트폰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또 서비스가 개인화라든가 초개인화에 맞추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스마트 기기의 발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도 어, 마케팅을 전개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거의 장점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이제 수월해졌고, 방문자 수라든가 사이트 유입 경로, 인기 제품이나 구매 결정 요소 등을 우리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웹이라든가 스마트폰에서의 고객 활동, 고객의 어떤 경험에 대한 판단은 분석을 할 수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네이버 데이터 랩 같은 그런 분석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손쉽게 고객의 성향이라든가 들의 판단 기준 또는 구매 요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결국은 판매 매출을 더 증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는 시점을 경험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라든가 큰 기업들이 집에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니까 기존에 왔던 거래 고객들이죠. 고객들이라든가 상점에 매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원격 근무가 일상화될 거라고 예측은 되고 있고요. 코비드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또다시 이제 원격 근무라든가 비대면 근무 이런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한번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될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염려하고 또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격 근무는 어떻게 보면 특징이 유연한 시간이고요. 출퇴근할 때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니까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라든가 중견기업 이상에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방식이죠.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그 소비자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채널들, 같이 창구를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원격 근무가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원격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잊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에 대한 이제 산업적 트렌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온라인에 우리 상점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또는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고객인 사람들이 방문해서 우리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웨비나라든가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양질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웨비나라는 것은 온라인 제공되는 전문 강의라든가 워크샵, 세미나, 발표 등을 이제 웨비나라고 하는데 웹을 이용해서 세미나를 한다라를 줄여서 웨비나.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온라인 속에서 많이 우리가 활동을 하는 그러한 게 습관화되거나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곳에도 우리가 이런 고객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우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든다든가 SNS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활용한다든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라이브 채팅 앱 등을 활용을 해서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온라인 시대에 맞게 이제 데이터 투명성이 향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
결국은 이제 온라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축적이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실제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사실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죠. 뭐 주민번호라든가, 뭐 나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뭐 직장,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이제 투명하게 관리하고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어떤 고객과의 저점을 찾을 때에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따르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 방법이라든가 정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알리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소비자들, 그러니까 MZ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이 환경적인 것,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소상공인이지만 친환경에 대한 부분, ESG 경영을 무시하면 안 되고 비즈니스 운영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비즈니스가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소상공 업종에도 이런 ESG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접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이제 8가지 우리가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데 2020년도까지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산업 트렌드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죠.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B2C 비즈니스가 주익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구매 고객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소비 트렌드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트렌드 분석 자료가 있지만 여기에 나온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그 6가지 정도 트렌드를 좀 확인해 보시고, 이게 여태까지 트렌드였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트렌드가 바뀔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까지 소비 트렌드는 실제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어,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뭐 코비드도 있었고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거나 제품 또는 음식을 팔 때 건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끼워 넣을 수 있다면 뭐 약간 어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홈코노미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코비드 영향이 당연히 컸었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가정에서 이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컴퓨터를 치는 환경, 뭐 밥을 먹을 때 식탁도 기존에 있던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일도 하고 학습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 또 쉬면서 자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집이 그런 역할이 상당 부분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잘 하셔서 우리가 또 물건을 판매하거나 소비를 유도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안티더스트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환경적인 요인, 건강에 대한 관심과 유사한 그런 부분인데요. 뭐 공기청정제라든가 가정 또는 뭐 직장 어느 장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더러움 또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졌다라는 그런 소비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소비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배달 문화가 상당히 정착이 돼버렸다라는 점입니다. 뭐 음식점이라든가 식당 같은 곳에도 보면은 배달의 문제 뭐 여기요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문자 뜨면서 배달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이 됐고 꼭 어떤 업종이나 업소에 가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배달을 시켜서 먹거나 또 물건을 살 때에도 직접 가서 구매하기보다는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여러 가지 주문 시스템을 통해서 배달을 시켜서 직접 받아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이제 강화된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 또는 고객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새로운 취미 활동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캠핑이라든가 차박이라든가 또는 자기만의 어떤 문화, 놀거리를 찾아서 실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레저 활동을 하고요. 취미도 다양해져서 뭐 많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취미보다는
자기만의 취미를 이렇게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강력한 소비 트렌드의 하나는 이커머스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커머스라는 거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이런 온라인에서의 경제 활동인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거의 우리나라 90%가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이 돼 있다 보니까 주문 이런 것들을 직접 상점에 가서 뭐 전화 주문하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커머스를 활용을 해서 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소비 트렌드가 이렇다면은 과연 2023년도는 어떤 소비 트렌드로 변화할 건지 한번 예측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소비 트렌드가 크게 10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김난도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매년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권고를 하시고 발표하는 것을 참조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크게 10가지 어떤 소비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평균의 실종, 두 번째 오피스 빅뱅, 세 번째는 체리 슈머, 그리고 네 번째 인덱스 관계, 다섯 번째 뉴 디맨드 전략, 여섯 번째는 디깅 모멘텀이라는 것, 일곱 번째는 알파 세대, 여덟 번째 선제적 대응 기술, 아홉 번째는 공간, 그리고 열 번째는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이제 토끼띠인데 검은 토끼띠라고 합니다. 내년도는 사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예측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한번 보시고 마케팅을 하실 때 이런 소비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예측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평균 실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제품들이 제품의 질이라든가 어떤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평균이라든가 기준이나 통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것은 먹히지 않은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즉 소득이랑 소비가 양극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양극화라는 것은 극과 극인 거죠. 뭐 최고와 최소 중간이 안 보이는 거 또는 N극화라 그래서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평균이라기보다는 들쑥날쑥한 그런 N극화 또는 한쪽으로 아예 치우쳐진 단극화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평균의 의미가 없다. 평균이라는 건 이제 대표값이잖아요. 뭐 학교에 이제 두 반이 있으면 각 반의 점수를 평균을 내서 두 개 순위를 비교하는 그런 게 이제 대표값인데 그런 평균의 의미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중간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우리 이 소상공인분들도 이 트렌드를 잘 보시면 이제는 저거랑 비슷한 제품을 내놔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뛰어넘는 대체 불가한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 빅뱅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직을 합니다. 그냥 사직서 두고 그냥 딱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MZ세대 특징이기도 한 거죠. 옛날에 우리 직장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상하 조직이고 상당히 끈끈하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최근에 이제 앞으로 올 그런 직장 문화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만이 필요한 그러한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직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어떤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오피스 빅뱅인데 과거의 직장 문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서 2023년도는 페르소나 언픽이라는 말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새로운 공간 트렌드로 등장할 거다. 그리고 나의 어떤 이미지를 담은 나만의 공간을 뜻하는 어떤 페르소나 언픽 이런 새로운 공간 트렌드로서 뭔가 새로운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체리 슈머인데요. 체리 슈머라는 건 우리가 보통 체리 피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체리 피커는 다른 말로 이제 먹튀 소비자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만 딱 구매를 뭐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막 반납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러니까 혜택만 구매도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그런 소비자들 이걸 체리 피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체리 슈머는 아까 체리 피커가 이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체리 슈머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 이미지예요. 지금 이제 상당히 그 소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강화가 된다기보다는
눌리는 그런 현상을 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좀 많이 줄겠죠. 또 활동 반경도 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려고 하는 전략, 소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체리 슈머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무지출, 그다음 조각, 반반, 공동구매 전략 등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합리적 소비자들이 생기는 거죠.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딱 맞춰서 구매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 입장은 상당히 이제 불편한 그러한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덱스 관계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SNS 같은 이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가상 공간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옛날에 이제 만나서 술 한잔하고 식사도 해야 어떤 그런 친밀감이 높아지고 밀도가 좀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스펙트럼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 이런 만남이 대세가 될 거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관계가 여러 인덱스로 분류되고 정리된다는 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친구가 이제 진짜 진친이야? 친친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옛날에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활동하던 것들이 간접 경험도 필요한 그런 이제 목적 지향적 만남을 되다 보니까, 끈끈하기보다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공통된 어떤 생각들이 어떤 공유가 되면 그들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갖게 되는 그런 스펙트럼 형태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뉴 디맨드 전략이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거다. 이런 뉴 디맨드 전략은 아까 평균 실종과 이제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모든 제품은 사실 상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어떤 제품을 보더라도 사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하향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쪽으로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서 어중간한 제품으로는 사실 성공하기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아예 생각지도 못한 제품의 성공 전략을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내놓아야 되는 거죠. 뉴 디맨드 전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지 않고는 100일 써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출시해야 되는 거고, 지금껏 써왔지만 더 새롭고 매력적인 상품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결제 방식이 유연하거나 다채로운 상품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디깅 모멘텀. 디깅이라는 건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디깅이. 그래서 한 분야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행복해지는 그 과몰입.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늘어날 거다. 디깅러의 세상이 온다. 즉, 나는 한 놈만 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처럼 한 분야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괴몰입 시대로, 과몰입 시대로 간다. 그래서 자신의 열정과 돈,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옛날에 오타쿠라고 했는데요. 그럼 오타쿠랑은 조금 다르게, 이 오타쿠는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한쪽에 있으면 약간 괴인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을 떠나지 않지만 덕후란 팬슈머보다 더 진일보한 사람들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투자하는 형태는 오타쿠랑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현실 속에 살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꿈꾸는 그런 형태, 이걸 디깅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라든가 자기의 영역, 자기의 세상을 현실적인 부분과 괴리되지 않으면서도 즐겨가는 그런 사람들의 형태, 이런 걸 디깅 모멘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가 온다. 이 말은 이제 옛날에 MZ 세대라고 했던 그 세대가 200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996년에 태어난 세대, 그리고 2000년 밀레니얼 세대, 이 두 세대를 합해서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MZ 세대라고 했는데, 밀레니엄 Z세대 다음 세대를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는 사실은 10대죠, 10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초등학생들. 근데 이들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던, MZ 세대도 온라인 세대, 오프라인 세대를,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세대인데, 이 알파 세대는 결국은 온라인, 우리가 경험했던 거랑 다른 디지털에 아주 완벽하게 된 원주민 세대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세대는 Z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종족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앞으로의 MZ 세대와 초등학생들 세대가 우리의 주 고객이 될 건데,
MZ세대들은 우리와 같은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트롯도 알면서 사이버 가수를 아는 그런 세대라고 보면 이런 알파 세대는 완전히 사이버 세대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세대다. 스마트폰을 쥐고 나온 세대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 상품을 어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마케팅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선제적 대응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참 좋은 그런 기술이죠.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순간에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려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들, 이게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가 온라인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한테 이제 퍼져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스마트폰을 보기만 하면 필요할 때마다 따뜻하게 찾아내면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선제적 대응 기술이 보편화될 거다.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공간력인데요. 이 공간력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코비드 시대 때 우리가 상당히 이제 온라인 시대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즉 회의도 화상으로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해서 어, 화상 회의를 한다든가 학교 수업도 학교에 가지 않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소매에게 이게 사실은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시 이제 코비드가 끝나가고 또는 이제 끝났다기보다는 코비드가 진정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코비드와 유사한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매력적인 거는 온라인은 사실 오프라인을 대체하기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세대들은 그 자체가 내 문화지만 우리 같은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일반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주도하는 사람 소비자들은 결국은 공간에 대한 경험치가 상당히 더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비드가 끝난 이후에는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춘 그 어떤 일상성을 비일상성을 제공하는 공간력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리테일이 최고의 무기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제 공간은 온라인의 상대 개념이 아니라서 우리가 근본이고 토대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인 만큼 가상 공간이 이런 실제를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내용들을 보시면 여가 공간이라든가 문화예술 공간, 사무용 공간 뭐 이런 것들이 공간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식임료 공간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공간들이 조금 더 리테일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앞으로 우리 매장이라든가 또는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공간 내에서 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리테일할 수 있을까 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레버랜드 신드롬이라는 트렌드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년의 새로운 변화다. 중년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늙은이들이 아닌 거죠.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했는데 60이도 팔팔한 그런 젊은 세대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40대 중반 이후부터의 그 어른들도 결국은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어른 되기를 한껏 늦추는 그런 것이 트렌드가 될 겁니다. 복장이라든가 얼굴, 뭐 피부 관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젊은 그 시절 에버랜드 같은 네버랜드의 어떤 아이 때 어린아이의 그떤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강할 거죠. 뭐 네버랜드 하면 이제 피터팬이 등장하는 나라가 네버랜드잖아요. 이런 중년들 그리고 노년들이 실제 네버랜드의 신드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이 트렌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품이라든가 제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뭐 이 트렌드를 보면서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앞서서의 트렌드들을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트렌드를 보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케팅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소상공인들도 체계적인 마케팅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비 트렌드를 잘 보고 이 트렌드를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렌드 분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할 건데요. 이 트렌드 분석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오프라인 분석과 온라인 분석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아까 비즈니스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로컬 마케팅도 있지만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돼서 트렌드 분석에 대한 것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면 중심이 이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CRM 마케팅, 그러니까 고객 관리 관계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이제 그 마케팅을 주로 했다고 하면은 현재는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SNS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카카오톡 또는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블로그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시대에서 컨택트에서 언택트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 정도로 이렇게 비대면 이런 비즈니스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마케팅이 필수 요소가 되는 거죠. 온라인 마케팅은요,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또 언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실제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직접 분석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트렌드 분석을 하는 전문 기관한테 맡겨서 크게 돈 들지 않으니까 맡겨서 분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업종에 대해서. 실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의 어떤 사용 비중을 봤더니요. 네이버, 구글, 다음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결국은 이제 가장 큰 독점 형태의 포털인데 이 네이버 분석 잘하면 좋겠죠. 또 구글 분석 잘하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속에서의 구매 소비자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접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소비 트렌드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네이버나 구글 다음들은 각각 분석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이제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곳에서 분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거 사이트 trends.google.co.kr 이렇게 접속하시면 아니면 또 검색에 이제 구글 트렌드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 업종에 관련된 트렌드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dataLab.naver.com 이렇게 치시고 들어가면 네이버 데이터 랩 하고 치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분석 툴을 활용해서 우리 업종에 또는 우리 분야의 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또 소비 트렌드가 어떤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검색 트렌드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관심도를 한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네이버 쪽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게 네이버니까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어떻게 그 소비자의 관심도를 파악하는지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검색어 트렌드에 접속을 하셔야 되죠. 네이버 데이터에 접속하셔서 우리의 상품, 취급하는 상품이나 관련 범죄 키워드를 주제어에서 이제 입력을 합니다. 5개 정도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우리랑 관련된 키워드를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분류 키워드를 추가로 이제 심플을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세 분류는 이제 그 키워드당 각각 또그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기간 한 최대 1년 정도. 왜냐하면 몇 개월 정도의 트렌드를 물론 보셔도 되지만 한 1년 정도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일간, 주간, 월간 등의 유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 범위를 PC랑 모바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십니다. 성별 여성 또는 남성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연령을 주요 타겟 연령대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판매할 대상들이죠. 이제 예측되는 연령대 범위를 체크하시고 검색 데이터 딱 조회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분석 내용이 주르륵 뜨게 됩니다. 이걸 하나씩 보시면서 각각을 맞춰보시면 검색 트렌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내 거가 정말 관심의 대상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트렌드 지수를 보고 우리 제품이 지금 제대로 어, 런칭이 된 건지 우리 제품이 제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건지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트렌드 지수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 지수는 이제 0에서 100까지 표시되어 있고요. 50이 이제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50선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우리가 상당히 제대로 소비자의 관심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50 밑으로 떨어져 있거나 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상회한 관심도의 정도가 제 보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50 이하로 돼서 0과 가까운 위치에 유지되고 있다면 소비자들이 아예 관심이 없는 아이템을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회하거나 상회하는 추이를 봤을 때 관심도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템을 변경할 건지 아니면 추가할 건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 지수에 맞춘 마케팅 시점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제 그 트렌드 지수랑 그 검색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 제품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분석했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 지수에 맞추어서 마케팅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계획할 수가 있는데요. 트렌드 지수의 마케팅 시점을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변동폭이 크게 상승하는 지점, 그러니까 큰 폭으로 피크를 그리는 지점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면요 날짜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어뢰 소비자의 관심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이 가능한 거죠. 이때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은 광고 효과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죠. 검색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실제적으로 고객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이제 지수를 보고 50 이상이면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0쪽으로 가까이 그 피크가 나와 있으면 우리 제품을 바꾸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해야 된다. 또 트렌드 지수를 피크가 있는 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그 시점에 우리 제품이 어느 정도 관심도가 있는지 딱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마케팅을 집중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속한 업종의 지역별 검색 감심도를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방법은 포탈 자체 전체 트렌드인지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다음 데이터랩에서 지역 통계, 우리가 이제 로컬 비즈니스가 강하기 때문에 지역 통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 사업장에 있는 그런 쪽에다가 지역 서칭 대상을 하면 되겠죠. 지역 대상 통계니까요. 그래서 지역 사업장에 있는 지역의 관심도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트렌드 분석을 추이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소비자들은 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트렌드 추이를 분석해야 되고요. 우리가 판매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품목이 정말 소비자들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동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합리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온라인 속에서 마케팅하는 방법, 또 실제 우리의 제품이 고객들한테 어필이 되는 제품인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